162페이지의 공적연금 소득 과세 부분에서는 이제 공적연금 소득 중에서 과세 소득이 뭐고 비과세가 뭐고 그다음에 또 과세 제외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과세 기준 이전의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163페이지에 뭐 과세 기준 이후에 그렇죠? 마지막 문단 같은 경우에 연금법령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임의가입자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과세에 대한 소득이 결정되는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는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이 종합소득세다 보니까 원천징수할 때도 종합소득 기준 간이세액표로 하고 그다음에 연말정산이 있고 뭐 다른 소득이나 사적연금에서 종합과세 소득이 있으면 또 5월 달에 이제 신고해야 되는 그 단계가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적연금 받는 게 연금으로 받는 것과 아까 이제 일시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반환 일시금이 있고, 직역연금 같은 경우는 뭐 퇴직일시금, 뭐 퇴직수당, 그 다음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들. 그런데 일시금으로 받는 건 모든 게 다 퇴직소득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기서도 이제 과세 대상 퇴직소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 쪽에 있었던, 그 국가 이제 동일하게 됩니다. 과세 기준을 전후로 해서 과세 기준 전에 해당되는 이제 퇴직소득은 이제 비과세가 되는, 과세 제외가 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퇴직소득을 산정을 하게 되면 좀 이따 사식을 좀 보겠습니다만은 근속연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 근속연수는 168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뭐 가입기간,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으로 근속연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렇게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세금은 퇴직소득세는 그렇게 크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인데요. 이제 171페이지에 우리가 퇴직급여는 퇴직금하고 퇴직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DB와 DC,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구분에 대한 부분을, 퇴직급여가 퇴직금을 포괄하는 제도라는 거, 개념이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수급금 보호장치로서 173페이지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연금의 담보대출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압류나 담보가 이제 금지돼 있지만 퇴직급여에서 정한 이런 사유 때는 담보를 제공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뭐 사실상 이 대부분 판례가 그렇죠? 이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서 사실상 담보대출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74페이지에 뭐 DB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급여 감소, 임금 수준이 낮아지면 감소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업들이 사전에 통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174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의 지배구조가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계약형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서 있는 기금형 두 개가 있는데 계약형은 지금처럼 이제 가입자나 가입자가 직접 이렇게 선정을 하는 특히 이제 운영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을 선정하는 거고 기금형은 이제 모아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운용을 해서 실적으로 배당해주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계약형을 해왔더니 수익률이 너무 낮다라고 하면서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176페이지에 뭐 기금형과 계약형의 기본적인 차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180페이지에 우리가 계약형이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이제 운영관리기관과 이제 자산관리기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관리기관은 이제 가입자들이나 기업이 DB형 퇴직 같은 경우는 상품을 제공하는 데 주요 업무가 되는 이제 운영관리기관 업무 181페이지 포함해서 그래서 운영관리기관의 업무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자산관리기관의 업무가 뭔지 183페이지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산관리는 이제 백오피스죠. 여러 가지 자산 보관하고 나중에 연금 지급을 해주고 부담금 받아서 계좌 관리해주는 그런 게 이제 자산관리 업무의 기관의 주요 업무고요.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서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지만은 그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대신에 퇴직금 제도가 시행되는 걸로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퇴직급여제도라고 해서 퇴직금과 퇴직연금 병준하는 제도 있는데 184페이지에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185페이지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중간 정산할 수가 있는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아니면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이제 중간 정산할 수 있는데 단지 배우자 명의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좀 강화되는 게, 옛날에는 그냥 6개월 이상 필요한 질병이 발생하면 중간정산할 수 있었는데 그 요건을 강화시켜서 근로자가 그 의료비를 부담해야 되고 그 금액이 연간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되는 그런 요건 좀 강화시켜서 가급적이면 중간에 퇴직금을 찾아가지 않고 노후자금을 쓰도록 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86페이지의 확정급여형은 기본적으로 뭐 기업이 퇴직금과 동일하게 산정된 금액을 기업이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이제 가입자 입장에서 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없는데, 단지 187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기업이 퇴직금에 상당한 어떤 최소 어떤 적립금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업이 망해도 근로자들은 이제 퇴직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거기 그림 3-2에 보게 되면 중간에 최소 적립 비율,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고 최소한 이것만큼 적립해야 된다는 비율을 100%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근로자 대표한테도 이거를 공지를 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3년 이내 적립금 부족 해소, 이런 과정을 물론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제 이 경우에 근로자 대표한테 공지해야 되는데 공지 안 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과태료를 묻지만 기업은 전혀 또 과태료를 받지 않거든요. 그런 제한적인 게 있지만 그래도 DB형 경우에는 이렇게 재정 검증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9페이지에 뭐 퇴직금 제도 같은 경우에 190페이지에 DC형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DB형 같은 경우는 중도 인출이 안 되거든요. 담보만 제공 가능하고, 물론 이제 DC도 담보 제공 가능하죠. 근데 DC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비슷한 사유로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도 인출 사유가 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표 3-6 DB와 DC의 차이가 뭔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2페이지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종업원 30인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30인 이하고, 그 다음 193페이지에 있듯이 어느 정도 정부의 보조가 주어진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하면, 최근에 작년에 이게 도입됐지만 최근에 이제 가입하는 기업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94페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DC형이나 IRP 계좌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 내가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3-7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서는 70%만 할 수 있는 이음자산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100%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건, 그 다음에 이제 196페이지에 퇴직연금 계좌, 퇴직할 때 IRP 계좌로 이제 이전되잖아요. 몇 가지 사유가 있으면 막바로 급여 계좌로 받아도 되지만, 이제 IRP 계좌로 이전이 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같은 금융기관으로 이제 이전되면 이제 현물 이전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에 DC 계좌가 있고 나는 IRP 계좌를 증권사로 하게 되면 현금 다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옮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걸 현물로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현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현재 내부적으로 노동부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아직은 이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 정보 삼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퇴직연금 에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퇴직소득세가 납부하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200페이지에 이제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퇴직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연분연금법으로 환산급여를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퇴직소득세를 확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IRP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확정을 하는데 납입은 그러니까 원천징수는 되지 않고 이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IRP 계좌에서 인출할 때 인출 형태에 따라서 이제 퇴직소득세가 100% 다 내느냐, 뭐 70이라 뭐 60%만 내느냐 이제 결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202페이지에 퇴직소득세 이연되는 부분 이 꼭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 203페이지에 연금 인출 한도가 있잖아요. 연금 인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은 여기 항상 1.2, 20%가 초과해서 더 한도를 산정이 된다는 거, 1.2가 곱해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분자에 있는 연금계좌 평가액은 처음에 평가할 때는 신청액이지만 항상 그 다음에 이제 한도를 산정할 때는 과세 기준일 초일, 그러니까 1월 1일에 평가액이다. 내가 5월 달에 두 번째 연금을 수령을 하더라도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 한도는 1월 1일자에 내 IRP 계좌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한도가 산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연금 수령 연차를 산정하는 방식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연금 수령 요건이 충족되는 그 해를 1차 연도로 하고, 그 다음 캘린더 기준으로 연도가 바뀌면 한 차씩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 2013년 3월 전에는 이렇게 6차주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연금 수령 연차를 계산할 때 이거는 실제 연금을 수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을 1차 연도로 해서 계산을 한다. 그거를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204페이지, 그 다음에 뭐 20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서 그 윗문장에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퇴직소득세가 40% 절감되는 거와 내가 실제 연금을 수령을 퇴직소득에서 연금을 인출을 해서 인출할 금액이 있는 것 해만 다 가산을 해서 10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퇴직소득세를 지금 인출할 필요가 없어서 나중에 인출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55세 이상 되면 IRP에서 연금 수령 신청을 해서 10,000원이라도 인출하는 게 굉장히 이제 나중에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 206페이지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7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이제 퇴직급여법에서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사유가 190페이지에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퇴직급여에서 중도 인출 가능하더라도 세금을 더 이렇게 연금소득세를 적용해 준다. 그건 다른 이슈거든요. 그건 이제 소득세법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IRP나 DC계좌에서 인출하려면 일단은 이 퇴직급여법에서 정하는 인출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고, 해당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70%만 내느냐, 이제 분리과세 3.3에서 5.5를 내느냐는 이 연금소득, 이제 소득세법에 있는 이제 이 사항에 해당될 때,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해당될 때만 이제 절세 효과가 있다라는 거, 208페이지에 있는 그런 식의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연금계좌는 이제 연금 요건을 충족한 연금으로 인출하는 수 있는 그 어떤 연금 계좌에서 내가 하나 지정을 해서 내가 의료비, 발생하는 의료비죠. 이 의료비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월급에서 이제 근로소득세 계산할 때 의료비로 인정되는 것들인데, 얘네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이걸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더라도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좀 괜찮은 제도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성형수술이라든지 뭐 실손의료보험 이제 수령보험금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되는 거죠. 209페이지에 이제 그게 밑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으로 가서 개인연금에는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이 있는데, 이 세제 적격 상품에서 이 연금계좌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IRP 계좌의 가입 자격 211페이지에 있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뭐 납입 시 혜택에서 215페이지까지 있는데, 215페이지에서 표 3-10에서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5,500만 원, 1,900이 5,500만 원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순수하게 이 급여만 있는 사람,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급여만 발생하는 그런 근로자에 해당되는 이제 기준이 5,500만 원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근로를 받는데 다른 뭐 종합소득이 있어서 별도 사업을 해서 두 개가 있다면 그걸 이제 5,500만 원 적용이 되는 게 아니죠. 4,500만 원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 결국 이제 연금 계좌 중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IRP 계좌와 DC 계좌 포함해서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있는데 이 IRP와 이제 연금저축 계좌는 이제 개인 부담도 납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가입 자격이라든지 납입 한도라든지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라든지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나 일부 인출 압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개의 차이를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 이전하는 부분들 217페이지에 있는 거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0페이지 인출 한도 이거 아까 퇴직소득 할 때 말씀드린 동일한 산식입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이제 연금계좌 적립금의 인출 순서 보통 이제 그 세액공제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지 않는 거 이연퇴직소득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는 거 순인데 최근에 이제 IS에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 인출 순서가 된다라는 거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 3-12에 있는 연금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는 사항이니까 단지 예를 들어서 종신연금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나이에 불구하고 4.4%인데 80세 이상이 되면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3.3%가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연금의 226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거를 217페이지 거쳐서 그러니까 퇴직급여법의 중도인출 사유와 이 소득세법의 의료목적도 또는 이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그걸 결합시켜서 어떤 경우에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지를 이제 설명한 거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제 비적격인 개인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뭐 개인연금보험 229페이지 특징이 뭐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연금 수령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경험 생명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보험 가입자들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뭐 이런 그 또 사망 시 보증 기간이 있고 뭐 세법상 저축성 보험이다. 따라서 연금보험에서 연금으로 수령을 하더라도 이 저축성 보험이니까 그게 이자 소득이지 연금 소득이 아니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뭐 개인연금 보험의 종류,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금지연동형 뭐 연금보험,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변액연금보험이 있는데 가장 특징들, 뭐 그리고 변액연금은 당연히 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펀드 변경은 금융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입자가 직접 한다라는 거,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 연금 수령 방식이 종신 확정기간이 있는데 이 확정기간 연금액의 특징 같은 것들 뭐 있는 것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개인연금보험의 부가기능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가기능이 뭐가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39페이지에 개인연금보험과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있는데 이건 쭉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읽어보시고요. 단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241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비과세가 뭐 이 첫 번째 꼭지의 가본에 있어 중도이지 하더라도 10년 이상이면 이제 비과세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3항의 1호를 보게 되면 그 끝에 뭐 중도일까지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내가 확정연금으로 이제 받게 되면 이거는 이제 비과세가 아니다는 거, 그거 좀 조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렇죠. 최초 계약은 기본 보험료의 1배 이내로 증액이 가능하고 그 다음 선납 기간은 6개월 미만이라는 이하라는 거, 그 다음에 월 150만 원 그런 요건이 충족돼야 비과세 된다는 여러 가지를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3페이지에 결국은 이제 내가 연금으로 수령하는데
연금 수령하다 사망을 해서 이제 결국 상속이 되게 되면 거기서 비과세되는 부분은 이제 연금 그렇죠?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무기지연금, 주택연금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연금은 248페이지에 가입 자격. 물론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공시지가 9억이 법에서 정한 게 아니라 시행령에 정하도록 해서 이 언제든지 이제 가입 자격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좀 상당히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내렸거든요. 그 시행령에서 얼마로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9억이지만 이게 좀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서 주택연금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250페이지에 이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될 때 주택연금 가입 기준에 적용할 때 주택연금 가격과 내가 받는 주택연금 월 수령액, 월 지급금을 산정할 때 가격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거. 어떻게 다른지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251페이지에 표 3-2에 지금 내 집 연금 3종 세트 중에서 이제 우대형 주택연금이 사실상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억 원 미만이면서 1주택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사람,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최대 이제 주택연금 수령액 좀 20%까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대형 주택연금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3-21에 최근에 이제 신탁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 저당가분 방식과 신탁 방식의 두 개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담보 제공 방법이라든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승계 조건이라든지 임대차 가능 여부 그다음에 주택연금 가능 주택에 있어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의 차이가 뭔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월 수령액을 산정을 할 때 먼저 이제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대출 한도가 이제 5억 원으로 현재 가치로 5억 원인데 이거는 그 이유는 이제 이 주택연금이 내가 받으면 계속 대출 이자가 다시 원금에 가산되잖아요. 그래서 이자 나중에 상환할 것을 빼다 보니까 5억 원으로 한도가 정해졌는데 어쨌든 간에 주택연금 월지급을 수령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치를 평가해서 대출 한도를 산정을 한다. 이때 100세까지 이제 수령하는 것을 가정을 해서 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인출한도가 있는데 이 인출한도는 연금 형태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물론 이제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257페이지 표 3-24처럼 예를 들어서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여러 가지 비상예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인출한도를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느냐. 이거는 인출한도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인출한 이후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나중에 상당히 그 주택의 고가의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신청을 할 때 월 지급의 연금액과 나중에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차별화시키면 좀 주택연금을 더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258페이지 월 지급금인데 매년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한 2월 말에서 3월 초에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한번 신청 시점에서 확정되면 물가 상승과 동일하게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259페이지에 여러 가지 이 주택금을 산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비용뿐만 아니라 뭐 이제 보증료가 초기 있고 연보증료가 있고 그다음에 대출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가입자가 현금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 이 대출 잔액에 이제 가상이 돼서 연보증료나 대출 이자는 매월 다시 계산돼서 원금에 가산되거든요. 그래서 이 월 복리로 이자가 뭐 증가하는 형태가 취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할 때는 다른 금융자산이라든지 그걸 다 소진한 다음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게 이자 비용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뭐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인데 이제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는 당연히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지급되기 때문에 모두 사망한 건 당연히 지급정지가 되지만 나머지는 이제 계약서 위반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뭐 너무 세세하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받게 되면 계약서에 다 나오는 상황이고. 근데 261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그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 3-26에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농지연금은 그냥 최소한 시험 관점에서 스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권을 마치고요. 빨리 2권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2권 14페이지부터 10페이지부터 2권인데 여기서 이제 뭐 연금 설계 프로세스 개요 이런 것들은 꼭지 위주로,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필요성이 뭐뭐 있는지 그 꼭지 위주로,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있는 프로세스의 뭐 이렇게 단계, 뭐 보통 재무 설계하면 단계가 나오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단계고, 단지 이제 1단계하고 2단계에서 어떤 뭐 정보 수집, 무슨 정보 수집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간단한 것들을 꼭지 중심으로 이제 14페이지부터 계속 설명이 되어 있는데 꼭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죠. 18페이지, 19, 20 이런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22페이지 연금액 목표를 수립할 때도 어떤 꼭지가 어떤 순서로 하는지 그런 꼭지 중죠. 그 다음에 연금 목표를 수립할 때 유의사항이 24페이지 나와 있는데 3개 정도 나와 있잖아요. 뭐 그게 뭔지 아시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6에서 27페이지는 각각의 연금 유형별로 이제 분석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연금 형태별로 다 특징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이제 퇴직연금 분석 포인트인지 어떤 게 개인연금 분석 포인트인지 뭐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30페이지도 그냥 꼭지 위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8페이지부터 연금 투자 부분인데요. 중요성 부분은 이제 그냥 간단히 그냥 왜 우리가 연금 투자를 장기간 적립식으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계속 모이는 걸 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느냐, 원리금 보장 성분이 놓지 않고 그거를 설득하기 위한 논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에서 이 연금계좌가 왜 좋으냐라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꼭지 뭐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적립식 투자에 적합하다, 그런 것들은 이제 꼭지 위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퇴직연 계좌 운용 방법인데, 뭐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7월 12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올해 7월 12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디폴트 옵션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디폴트 옵션이 46페이지 상품이 어떤 형태의 상품이 디폴트 옵션이 될 수가 있는지, 뭐 기본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TDF, 그 다음에 밸런스 펀드라고 해서 주식과 채권이 일정 비율로 이제 분산 투자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디폴트 옵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형으로만 만들 수는 없죠. 그렇죠? 이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폴트 옵션 상품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그 50페이지에 표 5-2라든지 51페이지에 표 5-3 어떤 게 이제 투자 위험을 낮춘 상품이고 위험 자산인지를 이제 좀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이라면 거의 주식 비중이 50% 이상인 거. 지금은 이제 40% 초과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 하반기 개정됐죠. 50% 이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형 상품은 펀드는 뭐 위험 자산이다. 뭐 리츠도 마찬가지고 그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51페이지에 적격 TDF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TDF는 대부분 적격 TDF로 이 구조를 바꿨어요. 옛날에는 이제 적격 TDF가 아닌 게 많았는데, 왜냐하면 적격 TDF는 아예 특정 연금계좌에서 100% 적립금을 다 모두 투자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자산운용회사에서 적격 TDF 맞춰서 TDF를 다 디자인을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적격 TDF가 뭔지, 특히 이제 최대 주식 편입 비중이 얼마고
은퇴 시점에서 40% 이하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적격 TDF의 중요한 요건인데 요건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53페이지에서 이제 퇴직연금에 투자가 금지된 상품들 이런 것들은 투자를 못 한다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운용 지시를 하게 되면 이미 사업자가 금융기관들이 이런 상품 제시를 하지 않죠. 이런 법으로 못 하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하지 못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에서 우리가 마지막 문단에 뭐 종류형 펀드라고 해서 클래스 펀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운용되는데 판매 방법에 따라서 이 클래스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클래스만 하게 되면, 그렇죠? 수수료가 굉장히 이제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수수료가 낮아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판매 수수료가 운용보수라든지 다른 보수는 이제 차이가 없는데, 판매 보수나 판매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제 뭐 온라인 하게 되면 판매 수수료나 판매 보수가 50% 오프라인보다 싸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급적 가입하고 가급적 퇴직연금 클래스가 가장 보수가 낮으니까 뭐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 ETF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해외 펀드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TDF도 재간접 펀드인데 이런 재간접 펀드에 대한 보수 비용은 합성 총 보수 비용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가 6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71페이지에 뭐 채권 가격과 금리가 이제 반대 관계에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채권 가격은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데 그 레버리지는 이제 수정 두레이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75페이지 표. 그 박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채권형 펀드가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과거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형 펀드 투자할 때 유의점을 몇 곡지 했는데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나 ETF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뭐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 특화된 이제 펀드, 적립기에 특화된 펀드고, 그 다음에 이제 103페이지에 글라이드 패스가 있는데 이 글라이드 패스가 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DF는 107페이지에 TDF도 보수 비용이 있는데 이 보수 비용은 TDF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주식 비중 낮아지고 채권 비중 높아지다 보니까 이 보수도 단계적으로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펀드 같은 경우는 언제 투자 기간이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보수는 동일한데 TDF는 계속 갖고 있으면 보수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다는 게 107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뭐 타겟 인컴 펀드는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지만 은퇴기에 인출기에 적합한 상품으로서 그걸 타겟으로 해서 출시된 상품이죠. 그래서 112페이지에 적립기 투자 전략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113페이지에 소득 대출이 뭐냐 이 공식, 뭐 소득으로 할 수도 있고 소비로 할 수 있는데 은퇴 전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주어지면 목표 소득 대출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서 자산 배분 전략 수립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 적립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왜 이렇게 고려해야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거치식으로 일시금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하다 보면 129페이지에 있듯이 수익률 순서 위험에 노출된다. 그래서 이 수익률 순서 위험이 뭔지, 왜 우리가 적립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TDF의 글라이드 패스처럼 이렇게 주식 비중을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논거들이 있고, 130페이지의 표를 보게 되면 미국의 그 은퇴 전문가가 이제 한 건데, 이 수익률 순서 위험은 은퇴 그 직후에 가장, 왜냐면 적립식으로 투자되는 것도 없으니까, 인출한 것만 남았으니까, 이 수익률 순서 위험이 최대해야 된다는 그 모양새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출기 이제 투자 전략으로서 크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인출 방식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으로만 하면 된다. 그다음 연령대라든지 뭐 인출 시기별로 절세 혜택을 좀 제공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인출을 한다라는 거는 인출 후 은퇴 시점에서 필요한 생활비를 이제 인출하고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교과서에 사는 재량 인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내 은퇴 자산이 다 어떤 계좌에 있어서 그걸 수시로 인출할 경우 인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소개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재량 인출 방법 중에서는 139페이지에 가장 유명한 게 4% 뭐 벤겐의 4% 규칙이다라고 해서 이게 벤겐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뭐 고갈되지 않는 이제 그런 인출 규칙이다로 4% 룰이라고 하는데, 이 4% 룰이 이 적립금 평가액이 항상 4%가 아니라 첫 인출 시점에서 4%고 물가 상승 반영해서 계속 증가한다는 거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41페이지에 이 벤겐의 4% 인출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한 거를 좀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 인출, 고정 인출률이 있는데, 이제 고정 인출과 4% 인출률의 차이. 이건 항상 그 적립금 인출 시점에서 4%만 인출하는 게 고정 인출 접근법인데 별로 그렇게 유용한 접근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143페이지에서 벤겐이라든지 벤가드에서 이 고정 인출법을 접근을 쓰면서 하한과 인출 상한과 하한을 설정을 해서 어느 정도 생활비를 보존할 수 있는 인출 방식으로 새로 이제 제안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상한과 하한 제한 방식을 좀 차이가 뭔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145페이지에 있는 기간 분할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금계좌에서 결국 공적연금에서 받고 연금보험에서도 받고 그 부족한 생활비는 어떻게 보면 연금계좌에서 수시로 인출하잖아요. 소득 절벽 기간에는 더 많이 인출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간 분할 방법이 상당히 좀 유용한 방법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기간 분할 방법에 대해서 이게 좀 유명한 이반스킨 카스가 이제 제안하는 방법인데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46페이지까지 있는. 그 다음에 149페이지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연금계좌를 인출하기 위해서 연금계좌를 어떻게 정리하고 하는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실질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시험에 나온 것과 별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53페이지 인출 시기별 분할 운용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이 많다면 원리금 보장 상품에 다 해놓고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투자하면서 인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할 운용 전략이 가장 좋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다고 뭐 이렇게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나름 유용성이 있는 전략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금 설계 실무 부분은 꼭지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무다 보니까 복잡하고 그렇고, 국민연금 설계 실무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특히 예를 들어서 159페이지 상기 월수라는 게 있는데 약간 실무상의 용어죠.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이게 뭔지 어떻게 산정하는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61페이지에 60세 이후에 의무계속 가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분석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에 좋은지.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소득이 없더라도 18세부터 이제 의무 가입이 가능한데 자녀한테 한 달치 납입하고 납부일을 통해서 나중에 추납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그런 부분들,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판단에 도움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부분인데 추후 납부에 관련된 사항들 주의한 꼭지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67페이지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거냐 말 거냐 효율성 파악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 기업이 DB하고 DC를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근로자한테 선택권을 줄 때 이슈지, 단 DB나 DC만 운영하는 기업한테는 전혀 이렇게 전환이 근로자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수의 퇴직연금 제도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어떻게 저는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판단하는 기준들에 대한 그 설명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72페이지의 연금저축 이전에 대한 장단점 분석. 아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신력 세제 비적격 같은 경우에는 177페이지에 이제 3번에서 각 개별 꼭지들이 뭐가 있는지, 그렇죠? 예를 들어 가급적 내가 연금보험의 현재 수익률이 높은 거라면 가급적 인출 시기를 늦춘다든지 연금을 인출한 시기를 그렇게 좋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서 이런 연금보험 경우에는 내가 한도를 초과해서 납부하게 되면 179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있죠. 초과뿐만 아니라 납입액 전체가 이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 주택연금 실무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주택연금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2페이지에 연령별로 어떤 설계할 때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그걸 좀 계속 자산 규모별 그런 것들 이제 꼭지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부분 20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 사례가 여기 단일 사례 있고 복합 사례 있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하나의 이제 그렇죠? 사례를 주고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50분 내에 40문제를 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 사례를 복잡하게 이 사례를 복잡하게 꽈서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이런 이제 실무적인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좀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사례를 통해서 간단히 계산하는 이제 산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사례에서 왜 이 사례를 도입했는지 이제 논 거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중심으로 제가 이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페이지에 이제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일 때,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제 노령연금, 분할연금 아니면 연계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게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게 되면 감액이 되잖아요. 그 감액할 때 이제 어떻게 감액되는지 그 산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선정기준액 이하라서 이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 급여액이 얼마다 보니 이게 감액될 거냐 안 될 거냐 개인별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201페이지에 있는 산식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의 사례는 이제 아까 사례 1에서는 개인별로 이제 국민연금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감액 여부를 산정해서 개인별로 기초연금을 산정을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부면 합산해서 부부감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소득 역전 방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 감액에서 산정됐다고 치고, 그게 주어졌을 때 부부냐 아니면 소득 역전 방지 대상이냐를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이제 감액되는지, 또 감액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최소한 부부 같은 경우에는 기준연금액 20%를 받고 산정 기준에만 해당되면 단독 가구 경우는 10%를 받기 때문에 최저 수령액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례 3번은 그냥 비슷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앞에 설명한 것과. 그 다음에 사례 4번에서는 자녀주택에서 무료 거주하더라도 그렇죠? 기초연금 신청자한테 무료 임차소득을 산정을 해서 소득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우가 206페이지에 이제 이런 조건, 이 조건에 해당될 때 206페이지 맨 마지막 주 문단입니다. 이런 경우는 무료 임차 소득이 산정될 수 있다는 거. 계산하는 거 복잡하니까 이 기준은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편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208페이지에 있는 기본연금액 산정 방식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20년에 상관없이 이제 1권의 92페이지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그 산식을 활용을 해서
이 비례상수의 평균이 주어지고 비례상수 평균을 산정하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평균이 주어지고 뭐 A하고 B 값이 주어졌을 때 기본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산정할 수는 있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례사에서는 이제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이제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을 하는데 과연 부양가족으로 내가 이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등록할 수 있는지를 산정할 때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소득금액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4번의 이제 사례고요. 그 다음에 사례 5번은 이제 공적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양쪽에서 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 개별연금제도에서 최소 가입기간이 미달하더라도.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는 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 뭐 감액 기준, 그렇죠? 소득금액 기준이고, 뭐 최대 감액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이제 계산하라고 하기에는 줘야 될 지문이 너무 많아서 아마 이런 문제는 계산 문제는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공무원연금 217페이지에 공무원연금, 219페이지에 군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산정 방식의 세세하게 산식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이고 거기에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그렇죠? 소득 금액이라는 거, 그 다음에 최대 감액률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이나 이제 국민연금은 부동산 임대소득도 일단 감액할 때 소득이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군인연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은 포함이 안 되죠. 그런 차이가 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연금 제도별로 이제 감액 기준은 좀 이해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사례 3번은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도 스킵하고,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서 연금 수령한도를 계산하는 방식. 여러분들이 산식을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27페이지 IRP도 마찬가지죠. 연금 수령한도는 그게 퇴직소득이든 개인 부담금이든 동일한 산식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230페이지에 연금계좌에서 의료비를 인출할 때 의료비 인출 요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의료비 인출 요건이 IRP 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해서는 중도 인출 요건을 퇴직급여법에서 정하는 중도 인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전액 해지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연금 수령 전에는.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중도 인출 요건이라 하면 퇴직급여법상에 있는 거는 우리가 연금을 수령의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그 전에 인출하는 걸 우리가 중도 인출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중도 인출은 굉장히 좀 많이 제한이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포함한 연금저축계좌에서는 퇴직급여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도 인출할 수 있고 소득세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면 또 이제 연금소득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이제 DB형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안 되니까 뭐 자금을 융통하려면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담보대출이 얼마를 받을 거냐, 50%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 이제 퇴직급여에 DC형이나 퇴직금은 확실한데 이제 DB형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금기관 H대권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234페이지에 중간에 이제 담보대출을 신청한 시점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일단 전제해서 퇴직급여를 산정을 해서 그거의 50%다. DB형 퇴직연금의 담보대출 한도는 이제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일상적인 거고. 그 다음에 238페이지 우대형 주택연금의 그렇죠? 가입 요건, 적용 요건은 좀 아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이제 주택연금을 신청을 했는데 그 두 번째 질문이죠.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집에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아주 특별한 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이 요건은 이제 그
그 240회 마지막 세 번째 줄.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주택임금 신청한 주택에 거주하면 계속 주택임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모두 다, 그렇죠? 그 집에서 살지 않으면 정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6개월 예를 들어서 이후에 체류하면 지급정지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밖에 해외에 6개월 나가더라도 주택연금은 정지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242페이지 사례 5는 치매 등으로 의사 능력이 없을 경우에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느냐. 예, 그쪽 가능하죠. 성년 후견인 제도를 활용을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주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244페이지에는 이제 변액연금이 요즘 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뭐 5%, 6%, 7% 변액연금인데 이 어떻게 최저보증 금액이 산정되는 달리로 이제 산정되는 거, 거치 기간 포함해서 그 산정하는 방식이 나왔고, 그럼 이게 얼마를 받게 될 거냐? 결국 이게 최저보증형이라는 게 이제 평생연금을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걸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5% 달리로 하니까 뭐 좋은 것 같지만 사실상 연금 수령액은 그렇죠? 연금 이제 개시 시점에서의 그 평가액을 단순하게 거기다 연금 지급률을 고발했기 때문에 이 4.5% 연금 지급률이라는 게 보통 한 22년 정도를 내가 받으면 내가 적립된 1억 8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즉 이게 좀 약간의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연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이자가 발생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내가 기대연령 80세 중반이잖아요. 85세, 6세가 되는데 그때까지 받으면 내가 그냥 수령 시점에까지 적립된 그 금액만 내가 받는 식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장수하게 되면 더 받을 수 있지만 그거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사례의 경우에 복합사례는 여러 가지 복잡한데 복합사례는 기본적으로는 좀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거가 이제 기초연금과 이제 국민연금을 같이 놓고 우리가 이제 복합사례를 하게 되면 CFP의 복합사례처럼 복잡한 게 아니라 아마 시험에 복합사례 나오게 되면 하나의 사례가 주어지고 계산 문제라든지 이 설명형 선택하는 문제, 그 사지 선다형으로 각각 두 문제씩 나오는 형태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이 굉장히 복잡하게 꼴 수도 없고 단지 그렇지만 뭐 기초연금과 이제 국민연금을 예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인데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서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10년이 지났다면 당연히 받아서 감액될 수 있지만 임의가입에서 10년 되기 전에 이제 판단을 해서 65세 그 근처에 가게 되면 기초연금 수령수 받나 해서 내가 이제 노령연금 수령을 산정을 해보고 이게 포함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될 경우에는 과연 이거를 내가 다 10년 가입을 보험료를 내서 연금으로 받는 게 좋으냐 아니면 반환 일시금으로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거냐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한 사례 문제가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노령연금 임의가입했을 때 노령연금을 산정하는 이제 산식을 뭐 간단한 거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감액 기준 같은 거는 이제 알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과 249페이지에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의 이슈에 있어서는 만약에 기초연금 받으려고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그게 금융자산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공제금액이 작거든요. 그게 더 안 좋다라는 거. 차라리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그 연금이 아니라 대출금이니까 나중에 대출금 이자 공제도 받을 수 있고 또 기초연금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이거는 뭐 사례라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꼭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 주택을 매도하거나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2페이지에 사례 6번에서 국민연금과 이제
이 사적연금에서,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을 할 때 어떤 경우에 이제 1200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를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하인 경우에 노령연금을 받든 안 받든 그걸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분리과세를 해서 5.5%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종합과세로 선택을 해서 만약에 국민연금을 조금 받더라도 이 전체 종합소득세율이 계산을 해서 세금이 더 작다면 그냥 분리과세로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받을 때마다 그렇게 끝내지 말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일부 금액 환급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이제 복합 사례 6번에 나오는 사례이기 때문에 간단히 그거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66페이지에 이제 마지막에 1번, 2번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례에서는 아마 간단히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례에서 몇 문제가 보통 한 10문항 정도가 연금 실무법 10문항 정도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재의 사례는 계산 문제가 주로 이루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상으로도 복잡하고 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떻게 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산 문제 한 10문제 나온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례 문제가 8문제 나온다면 계산 문제 반절, 그 다음에 그 사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맞고 틀리는 걸 판단하는 부분 선택하는 거가 한 반절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복합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 그렇죠? 하나의 사례를 주고, 계산 문제든 아니면 설명한 게 잘못된 거나 이제 맞는 걸 선택하는 거 하나든 해서 한 2개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형식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복합사례도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9시 좀 넘었는데 질문을 마치고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EPS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별도로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